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오늘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로 넘기는 걸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혐의로 기소됐었죠. 오늘 1심 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법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사건 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부하들과 함께 이첩 시기와 방법을 토의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명령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군 관련 사고에 대해 사건 기록 이첩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라고도 못 박았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군사법원 무죄 선고로 최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의 진실도 하루빨리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1월 9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보일러.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ETF 실시간 매매, 로보 어드바이저까지 수익률이 중요한 연금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 난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시의 SK 스페셜티 매각에 대한 대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 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영진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 변호사입니다. 안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지난 2일이었죠.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에서 받은 청사 등 신증개축, 그러니까 신축, 개축, 증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진행 또는 계획 중인 공사가 모두 4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교육청이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공사 총 비용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를 두고 교육청 공무원의 증가, 업무의 증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있고, 그리고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보강에 예산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이렇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 준비하셨죠? 안 변호사님 시작해 주실까요? 예. 오늘 좀 제 목소리가 약간 까끌한데요. 그 독감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요즘 굉장히 심하다고 하던데 증상이. 예, 저도 이 감기라고 하면 감기겠지 이랬는데 이게 독감은 아예 달라고 굉장히 이게 독합니다. 저기 두통, 오한, 근육통을 동반하는데요. 관계 당국에서는 지금이라도 예방 접종을 맞을 걸 권고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유행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예방 접종 안 받으신 분들 받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요즘 독감 걸린 분들 일주일씩 입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던데. 예. 그래서 오늘 전화 연결하셨군요. 매주. 그렇습니다. 그건 한 10몇 년 동안 제가 링겔 맞은 게 처음인데요. 그 정도. 그 정도로 독한 청취자분들께서도 청년 어떤 나이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방접종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쾌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해 볼까요? 네, 저번 시간에
참 요즘에 물가 상승 불경기련해서 한 푼이라도 우린 아껴야 된다. 그래서 IRP 가입, 또 10% 할인 구매가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 지역 자랑 상품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품권에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방송을 한 바 있고요. 예. 이렇게 이제 서민들은 허리를 졸라매는 형국인데 이와 달리 대규모의 건축이 지금 다수 진행되고 있는 게 또 교육청 행정의 현실입니다. 네. 교육청들은 매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자동으로 예산으로 이제 배정을 받는데요. 네. 올해 규모가 72조 3천억 정도로 지난해보다 3조 4천억 원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교부금은 늘어나서 교육청들은 또 뭐 적립금을 수조씩 쌓아둔 게 아니냐 이런 보도가 조선일보에 그래요? 지난 3일자로 나기로 했는데요. 아니 지금 보도를 보면은 지금 나라 재정이 많이 비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그 교부금도 많이 줄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나 그래서 보네요. 또. 예, 요거 좀 확인이 한 번 더 필요하고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이거는. 예, 그래서 일단은 확실한 건 이제 일정 비율의 세금을 자동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교육청 재정이 비교적 풍부했다는 것은 그렇죠. 주지의 사실인. 그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요. 예. 예, 그래서 막 저 경남 어디에서는 애들한테 휴대폰 다 사주고 막 이렇게 쓰는 방법 찾기에 노력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도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청사 신증 개축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예. 건물이 낡은 데다가 최근 수년간 교육 공무원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곳곳에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교육청 청사를 비롯해서 학생 교직원을 위한 교육원 등을 포함하면은 전국 교육청이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공사의 총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예. 뭐 일각에서는 학령인구 급감하는데 왜 덩치만 불리느냐, 방만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세 부분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시도교육청 청사 신축 증개청 부분인데요. 5,400여억 원이 쓰였거나 쓰일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 부산교육청은 추산치로 약 한 3,000여억 원 쓴다고 합니다. 네. 네, 둘째는 이제 교육청이 있고 그 밑에 각 시군마다 교육지원청이 있는데요. 지원청. 예. 예, 교육지원청 신증축으로 1,000여억 원이 쓰였거나 쓰일 예정이라는 점인데요. 네. 그 가운데는 우리 지역인 경북 예천교육지원청에 죄송합니다. 130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이 한 신축에 378억 원, 전남의 신안교육지원청이 한 171억 원 등 현재 전국 교육지원청 9곳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1,000억 원 이상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세 부분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가 시도교육청에 5,400여억 원이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이다. 두 번째는 그 밑에 교육지원청 있는데 여기에 또 천억여 원이 쓰였거나 또 쓰일 예정이다. 이 두 부분만 합쳐도 6,400여억 원 들어갔고 세 번째는 또 어디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 외에 이제 교육센터나 도서관 등 신증축 개축에 6,500여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6,500억 원. 예, 각 교육청은 각종 학생 교원 교육센터와 도서관 등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경북 울릉 미래교육센터에 172억 원, 광주 AI교육원에 406억 원, 세종 학생교육문화원 176억 원, 우리 지역이죠. 경북 구미도서관에 390억 원 등 공사를 29건 정도 진행 중인데요. 한 6,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도 6,500억 원. 그렇습니다. 그럼 합치면 얼마? 한 1조 3천억 원 정도가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직원 수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네. 어렵다 이런 이제 현실적인 배경도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부산교육청은 청사를 신축하지 않는 한 업무 주차 공간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이제 하면서 말씀하는데요. 1987년 개청 당시의 직원 수가 300명이었는데요. 작년엔 거의 2배인 580명까지 늘었습니다. 2배. 예. 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건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이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을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따르면은 지방교육 공무원은 2012년 62,810명에서 2022년 한 10년 만에 72,368명으로 늘었는데 연평균 1.4% 늘었다고 합니다. 예. 지방
일반 공무원 수 연평균 증가율은 0.8%인데 한 2배 가까운데요. 이제 같은 기간에 초중 고교 학령 인구는 682만 명에서 539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반해서 이제 교육청, 지방교육청 직원은 늘었다는 건데요. 또 학령 인구가 2035년이면 300만 명까지 추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자금 조달에 걱정이 없는 교육청들이 학생 수가 주는 데 대비하지 않고 대책 없이 교육 공무원 수를 늘려왔다 하면서 넘쳐나는 예산으로 직원을 늘리고 다시 이를 감당하려 청사를 짓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일정 정도 공감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비단 교육계뿐만 아니라 신청사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진심인 정치인 행정가들이 참 많은데요. 인구 10만이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에 한 1,500억 원 가량을 들여서 신청사를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상주시죠. 그리고 주민센터를 증개축 보수한다고 100억에서 150억씩 쓰는 실태는 이 방송에서 이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전에 한번 전해주셨죠. 이 내용은. 이게 조그만 센터 짓는 100에서 150억씩 막 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도 잘 안 가는데요. 그냥 리모델링 정도로 하면은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을 이제 뽑아서 올립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에 조금만 보태서 하면 신축이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리모델링 이렇게 하느니 신축에서 깔끔하게 옳게 짓자 이렇게 논리로 밀어붙여서 거의 다 리모델링은 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본인 집 같으면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렇죠. 내 돈이면. 이게 그래서 공적 예산을 자꾸 늘려놓으면은 낭비된다는 거, 이래서 예산과 이런 점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자꾸 나오는 대목이고요. 저는 이 중 상당수가 신축 자체가 필요 없거나 그 정도가 범위를 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줄줄 새니까 제도적으로는 이걸 막기 위해서 재정투자 심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시도, 중앙 이렇게 3단계의 재정투자 심사가 있는데요. 이 독립된 위원회로 하여금 관공서 신축의 가부를 심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크기 따라 좀 적으면 시군구 자체위원회하고 좀 크면 시도에서 하고 많이 크면 중앙재정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데요. 시군구의 단체장이나 시도의 단체장이 의혹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하지 마라라고 브레이크를 거는 건 참 실무적으로 어려운데요. 또 특별히 하자가 없는 이상 그런 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대형 양궁장 옆에 또 양궁장을 짓고 테니스장 잘 운영되는데 그 옆에 또 테니스장 짓고 이런 상황도 있고요. 또 심지어 특정인의 땅을 사주기 위해서 공공기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범죄입니다. 이런 건. 예를 들면 이제 시장 군수에 아는 사람이나 이런 거죠.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일단 우리 사회의 정책 방향이 개발 시대부터 쭉 지금까지 너무 토목 건설 방향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무엇을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치적으로 과시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한데요. 그런데 지어놓고는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추 말리는 국제공항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정책 실패의 가장 극명하고도 유명한 예인데 안동국제 컨벤션 센터도 그 얘기했죠. 몇 번 얘기하셨죠. 그리고 100번을 얘기해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우리 국민들께서 크고 작은 공공기관 건물 신축한다고 하면 의심의 눈으로 일단 보셔야 되고요. 경제 유발 효과 이런 거 다 과장의 측면이 많다는 전제에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건축 연한이라든지 안전등급, 지역경제 유발 효과에 대한 경제적 평가, 인구에 따른 관공서 크기 규제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구체화되고 강화되면 위원들도 거기에 따라 판단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본인 재량을 가지고 시장이 한다는데 못한다 이러긴 참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이 점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한 푼 한 푼 아끼는데 100억이다 1000억이다 이렇게 관공서 건물 덕덕 짓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아이들의 머리와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교사 양성, 아이들 해외 연수, 그리고 지금도 학교마다 들쭉날쭉한 학교 급식 상태 개선 등 소프트웨어적인 곳에 예산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줄줄 새는 돈 막아야 한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예산을 써야 한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목이 많이 아프셨을 텐데 네,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식재료로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 살림템. 여러분도 함께해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2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영주 지역 경제 핵심으로 오랫동안 성장해온 SK스페셜티의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주는 물론 우리 지역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영주시의 대응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영주시 투자유치과의 박상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시과장 박상훈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지난해 SK스페셜티 매각 소식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 좀 놀라기도 했고 걱정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SK스페셜티가 그동안 영주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SK 스페셜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특수가스 세계 1위 업체로서 영주 지역 경제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며 향토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네. 회사는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로 고용을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스택스 프로젝트를 통한 창업 생태계 구축, 전통시장 활성화,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2023년 5천억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신규 산업단지 조성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2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듯 10만 영주 시민이 기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응원해온 상황에서 매각 소식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네. 영주시는 이를 계기로 기업과 지역 간의 상생 방안을 더욱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SK 스페셜티 매각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영주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12월 SK는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한행컴퍼니에 지분 85% 규모인 2조 7천억 원에 양도하기로 한 이사회 결정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 영주시는 매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매각 이후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 기업과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SK 스페셜티 경영진 및 노동조합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특히 좀 걱정되는 게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신분에 뭐 다른 변화가 없을까 이건데 지금 SK 스페셜티에 고용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엔컴퍼니로 인수된 이후에 이분들 고용 안정 문제라든지 또 추가 채용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SK 스페셜티는 지역 내 주요 고용 창출 기업으로 영주시는 고용 안정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수 이후에도 근로자의 고용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협력하며 인수기업 측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매각 이전 체결된 대규모 투자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추가 고용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예. 자, SK 스페셜티는 지난 2018년이었죠. 가스 누출 사고가 있기도 했는데요. 향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과 또 영주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2018년 가스 누출 사고 이후 SK 스페셜티는 자동가스 경보 시스템, 저장시설 차폐 시스템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해 왔습니다. 네. 영주시는 이를 기반으로 매각 이후에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점검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영주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장 위험 요소를 개선하고 매년 주민들에게 화학사고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인수기업과 협의를 통해 안전 관련 예산 및 인력 투자가 감소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매각 후에도 이 기업이 영주시에서 계속해서 원활하게 경영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영주시에서는 어떤 상생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영주시는 기업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지원을 하기 위해 다각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3일 영주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영주시장, 지역국회의원, 도의원, 영주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영주시 지역경제 상생협의체를 출범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주시는 기업이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업 기반 시설 확충 및 정주 요건 개선 방안 마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 발굴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SK 스페셜티 매각 대응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영주시 투자유치과의 박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 관저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갔느냐. 그래서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도피 가능성까지 어제는 또 제기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침 어제 낮이었죠. 한겨레 TV에 네, 윤 대통령으로 모습으로 보이는 그 화면이 포착이 돼서
이렇게 한 뭐 몇 분 동안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되는 그 모습이 이제 나왔는데 의원님도 그거 보셨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 맞죠? 예, 이렇게 폼새가 윤석열 대통령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원래 이게 처음에 대통령이 관저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는 안규백 의원이 KBS 라디오에서 경호처 내부 제보다라고 하면서 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라는 말을 이런 제보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경호처 내부 누군가가 제보를 해줬군요. 제보를 해서. 그런데 거기가요. 대통령 관저도 있고 그 옆에 합참본부장 그것도 있고 국방부 많아요. 장관 관저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도 공석이고 합참본부장도 공석이고 그리고 합참본부장의 그 지하에는 벙커가 있다는 거잖아요. 합참의장 말씀하신 거죠? 네네. 합참의장. 예. 그러다 보니 뭐 이런 의혹들이 나왔는데 어저께 공개된 걸로 봐서는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되었지요. 이제 그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그 지지자들을 동원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냥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피설이 하도 이제 슬슬 나오니까 지지자들이 또 안 모일 수가 있으니까 일부러 이제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에 포착이 되도록 해서 나를 좀 지켜달라. 그런 의도로 일부러 나와서 이렇게 서성였다. 그렇죠. 만약에 의혹이 계속 커진다면 그 관저 앞에서 지금 대통령 지키겠다고 모여드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게 체면 안 서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지지자 동원 정치용으로 아마 어제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아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지금 참담한 현실.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21세기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정말 너무나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그 청년들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미안하죠. 조속한 체포를 요구하면서 계속 거리를 지키고 있는 청년들한테 대통령이 더 이상 이렇게 국민들을 갈등으로 끌고 가는 게 그렇습니다. 미안하지 않을까? 미안해해야지 정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탄핵 찬성 집회, 탄핵 반대 집회 이렇게 앞에서 있잖아요. 보면서 찬성 집회 그 이 추운 날씨에 하는 그 청년들도 참 안쓰럽고 저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탄핵 반대 집회하는 그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분들도 사실은 저는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우러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까? 그런 분들 뭐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 동원돼서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저러다도 어디 오늘 좀 뭐 동원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있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그래요? 그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거나 지금 대통령이 본인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심지어 전두환 씨도 그 집을 나와서 그 골목길에서 대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렇습니다. 성명.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거든요. 이른바 골목 성명하고 들어갔죠. 예. 왜 이러냐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나라가 지금 경제도 엉망이고 내수는 더 엉망이고 그 외국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이 빠르게 민주 질서를 회복하는 것 같았지만 이 대통령으로 인해서 여전히 내란이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외국 자본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원래대로 정상화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모든 게 이제 정상화, 뭐 체포를 비롯해서 기소, 재판 이런 게 쭉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좀 발표한 게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좀 여쭤보겠는데 체포에는 임할 수 없고 뭐 이건 불법 체포니까 나를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내가 대응하겠다, 응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서부지법에 청구하면 난 안 한다.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나는 응하겠다. 이 두 가지인데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이 서부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이 불법이다 이 얘기했거든요. 예, 했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서 여러 차례 그 입장을 밝혔어요. 이 서부지법에 청구한 이유는 한남동 관저를 소재지로 하고 있는 법원이 서울 서부지법이라는 거예요.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이 네네, 주소지를 그렇기 때문에 관할하고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사건건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트집 잡아서 자꾸 이 수사나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데 이건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법 기술자들이 법을 악용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말하면 뭔가 의구심을 가질 것처럼 이건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거는 뭐랄까 악질적이다, 악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다가 기소해라 차라리. 그리고 체포영장은 불법인데 구속영장은 그러면 날 차라리 구속해가라 이 소리잖아요. 예. 이건 뭔 말이에요. 이게 의원님도 이해가 좀 안 가시는군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예. 이 공수처장도 그렇고 법원 행정처장도 나와서 법무부 차관도 나와서 하는 말이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공수처한테 수사권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도 여러 차례 나와서 확인을 해줬어요. 사법 절차 내에서 다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이런 이 영장 청구나 그다음에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게 법치주의다. 그리고 그 경찰청 그 직무대행은 나와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가서 몸으로 맞겠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고 현행범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오늘 그 본회의장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한때 법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참. 자, 어쨌든 체포영장이 이제 재발부돼서 2차로 재집행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혹시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시니까 살짝 들은 내용 없습니까? 언제쯤 한다? 그거는 들은 바가 없어요. 들은 거 없으세요? 예, 그거는 자, 일단 물어봤을 때 말해준 곳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냥 짐작으로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이것이 또 주말을 넘기게 되면 주말에 청년들이 또 나와서 그 밤을 새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 추운데. 그러니 좀 가급적이면 이번 주 내에 집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는 거고요. 이게 이번에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라는 국민적 요구가 워낙 강해서 좋습니다. 여러 차례 경찰은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국방부에서도 지금 수방사 55 경비단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방사 55 경비단이 이 경호처 지휘를 받아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행위는 이 명령에 우리가 동원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얘기를 그 경호처에도 밝혔고 그 수방사 측에다가도 밝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집행이 돼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차례 입장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난번처럼 또 만약에 칼로 이제 무장을 해서 무기를 무장한 채로 끝까지 버틴다면 그렇게 되면 또 무력 충돌 또 나아가서 유혈 사태까지 발생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좀 사실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사실 경호처의 그 수뇌부 처장부터 밑에 차장 밑에 본부장까지 이 사람들이야 어떻게 상관없는데 그 밑에 아무 죄 없는 일반 공무원들 경호처 소속 그 경호원들 이 사람들이 또 다치는 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것도 참 걱정이 되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한 사람만 결심하면 되는 건데. 단 한 사람. 예. 어제 그 카메라에 포착된 그 사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자, 그리고 최근 1년의 이 과정에서 그 최상목 대행의 어떤 이런 행동들, 결정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는 시민들도 많고 또 하나 오동훈 공수처장의 어떤 이 소극적인 이런 태도 여기에 대해서 화나 있는 국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두 분 최대행 오동훈 공수처장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사실 최상무 권한대행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정치 불개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런 태도가 혼란과 불안정성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고요. 본인이 처음에 맡았을 때 경제 외교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최대행의 행위로 인해서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권한대행이 정말로 국가의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한다면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게 첫 번째이죠. 체포영장은 정당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동훈 공수처장은 현장에서 그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경험이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판사 출신이죠. 네네. 거기다가 그날도 당일도 현장에 안 간 거예요. 안 갔죠. 그런 상태에서 철수를 명령했거든요. 철수를 명령하는 근거가 어디 있었냐? 그냥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충돌이 더 생길까봐. 근데 오늘 여러 차례 이 의지를 확인을 했고 본인들은 물리력으로 이것을 진압하기에는 경험적으로나 역량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해서 이것을 국수본에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국수본에서는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오늘 들으면서 오동훈 공수처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은 되게 시원해요. 아, 그래요? 예, 말은 아주 단호하고 시원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행동도 저렇게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했지요. 그러니까 1차 집행 실패 이후에 좀 말은 시원하게 하는군요. 사실은 집행하기 전에 말도 좀 답답했거든요. 근데 일단 말은 이제 집행 이후에는 좀 시원하게 하는데 이제 곧 있을 2차 집행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요걸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 그래요? 상황을 더 오래 끌고 갈수록 안 돼요. 국민들이 힘들어져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자, 이 시점에서 이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그 국회에서 재의결 있었잖아요. 그 모두 8가지 법안이었죠? 재표결 있었는데 의원님도 그 현장에 계셨습니까? 네. 자, 내란 특검법이 있었고 김건희 특검법이 있었고 그 외에 또 농업 관련한 그때 왜 전 4개가 있었고. 그렇죠. 그게 또 4개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국회법이 2개가 있었고. 국회법 2개 8가지인데 지금 매스컴에는 그 내란 김건희 특검법 외에는 이제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런데 농업 관련 특검법이 있었잖아요. 우리 임미애 의원님도 많이 이제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신 그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재표결에서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농업 관련해서는. 재해와 관련된 법안은 198표가 나왔고요. 아, 비슷하게 나왔군요. 예. 그래도 이제 그다음에 양국관리법은 187표가 나왔나? 그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결되기에는 좀 많이 모자라긴 했는데 눈에 띄는 게 재해와 관련된 법안이 198표가 찬성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피해를 온전히 농가가 다 부담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이것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거든요. 근데 보험의 할증이 시군 단위로 붙습니다. 시군 단위로? 그런데 안동시만 해도 길안에서 사과농사 짓는 사람과 다른 면에서 사과농사 짓는 사람이 재해에 노출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요?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또 재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입장에서 이 재해 대비를 위한 어떤 적극적인 대책을 세운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할증이 시군 단위로 붙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재해로 인한 그 피해는 자동차 교통사고하고는 좀 다르니 할증을 적용할 때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꾼 법안이 저희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인데 이게 결국은 폐기된 거죠. 지금 할증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피해를 입고 나서 보험금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할증이 되는 게 지역별로 할증이 되는 거예요. 많이 다르다. 그러면 보험료가 비싸지니까 그렇죠. 농가 입장에서는 부당한 거죠. 예. 자, 이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좀 여쭤보겠는데, 내란 찬성이 198, 2표가 모자랐고, 김건희 특검은 196, 4표가 모자랐어요. 자, 김건희 특검은 지난번보다 2표가 더 나온 줄었어요. 더 줄었었나요, 참? 지난번에 그렇군요. 김건희 특검은 198표였어요. 8표였군요. 예. 자, 일단 내란 특검 198표라는 얘기는 일단 그 야권 192명 다 참석했죠? 300명 어제 다 참석했죠? 300명 다 왔습니다. 다 왔고. 그럼 야권 192표고, 그럼 여권에서 6표가 나왔단 말인데, 조경태. 6표하고, 한 표가 기권이었거든요. 한 표 기권이 있고, 자, 조경태, 안철수, 한지아, 김상욱, 김혜지.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이 5명은. 그럼 2명 이탈표가 더 나왔다는 얘기인데.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시? 네, 안 해봤는데. 어쨌든 그렇고.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탄핵에 동의했던 표가 204표였잖아요. 204표. 그러면 6명 중에서 한 명이겠지요? 그렇죠. 그렇고. 자, 그리고 제가 주목한 건 이제 김건희 특검인데, 여기 이제 내란 특검보다 이제 2명이 덜 나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2명이 안철수 의원, 이준석 의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자, 임미애 의원 좀 이거 분석 좀 해보셨나요? 2표 덜 나온 거. 분석은 따로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두 분으로 생각하시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여기 명태균 관련 게이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관련된 의원, 대표적으로 그 2명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표결이 끝난 다음에 왜 김건희 특검이 지난보다 2표가 줄었고 내란 특검보다 더 적게 나왔지 이러면서 저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명태균으로 인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걸로 봐서 지금 말씀하신 추측도 충분히 한번 근거가 있을 만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거는 없습니다만 일단 심적으로 그런 추측을 좀 해본 거고. 자, 이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 혹은 강요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할 권한이 있나요? 김상욱 의원은 정치적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행동을 한 거고, 그리고 글을 찍은 사람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에요.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본인이 일종의 본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넘어서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치면 오히려 내란 수괴로 몰려있는,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까지 된 윤석열에 대해서 탈당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 그렇죠. 윤석열에 대해서는 탈당하라는 얘기를 입도 못 띄면서 계속 그렇게 온 의원들이 들고 나서서 감싸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뽑아서 대표로 보내놓고 소신에 따라서 옳은 건 옳다, 그른 건 그르다라고 얘기한 김상욱 의원을 향해서 탈당을 하라고 압력을 넣는 건 권성동 의원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똑같은 얘기를 김상욱 의원이 또 인터뷰에서 밝혔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망치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지금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선을 긋고 새롭게 이제 보수를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게 1년이 걸리건 2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그래야 국민의힘이 살 텐데,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이건 정말 TK 정당으로밖에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이분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더 나락으로 가는 일을 벌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총선은 앞으로 3년이 더 남았고 3년 맞습니다. 몇 개월이죠? 한 3년 5개월이 남았고요. 예. 대통령 선거는 내 선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코앞에 닥치긴 했지만 내 선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지지층한테 어필하는 것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더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후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국회의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 이런 거는 국가의 미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분들은 제발 정치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발전하는 가장 기본 원동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들 보면 나보다는 정당보다는 국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딱 정반대입니다. 국가보다는 정당을 우선, 정당보다는 나를 우선을 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닙니다. 민주당에도 분명히 그런 의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 정말 정치하면 안 됩니다. 예,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이 내부 자정 능력에 의해서 그렇죠. 걸러지게 되는 것이 민주정당의 이치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자, 한 1분여 정도 남아서요. 오늘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 나왔잖아요. 뭐 너무나 당연한 판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항명죄가 있었고 상관 명예훼손죄 이제 두 가지 제목이었는데 이게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도 오늘 그 소식을 듣고서 너무 반가웠는데요. 사실 이거는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 법원의 판결도 그렇고. 일단 이 군 내에서 사고가 생겼고 이것에 인사사고가 생겼는데 이런 경우는 수사 권한이 군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로 경찰로 보내는 거였는데 그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항명죄가 된 거잖아요. 부당한 명령에는 네. 응하지 않아도 된다예요. 이게 그렇죠. 지금 오늘 판결이. 그러니까 예.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었다,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거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처럼 전국이 혼란하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자꾸 이 소위 그래도 법을 가지고 한때 먹고 살았다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와중에 그나마 좀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판결이었다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박정훈 대령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오늘 뭐 나오면서 그 모친하고 이렇게 부둥켜 앉는 모습 보니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뭐 본인뿐만 아니라 아마 본인보다도 그 모친이 어머님이 더 네. 힘든 그런 세월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